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레스토랑 평온, 핑웨는 이름처럼 고유한 기품을 지키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정원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클래식 선율과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리고 식기들이 부딪히는 기분 좋은 소음이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일주일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들의 동선은 잘 짜인 군무처럼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홀 매니저 바로 다음 서열인 시니어 스태프 김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22살의 법대생이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10년 경력의 베테랑처럼 능숙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유니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부드러운 미소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손님 주문하신 샤토브리앙은 미디엄 레어로 준비해드릴까요? 민서는 한 테이블 앞에서 부드럽게 물었다. 까다로운 손님의 추가 요청에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완벽하게 응대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히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극한의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공부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묵직한 원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족제비 털로 보이는 화려한 쇼를 두르고 온몸에는 값비싼 보석들을 휘감은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레스토랑의 평온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오만했다. 그녀는 입구에서 안내하려는 직원을 손짓으로 무시하고 곧장 안으로 들어와 레스토랑을 훑어보았다. 여기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지 않은지나 그녀는 명령하듯 물었다. 신입 직원이 당황하며 예약 여부를 묻자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예약? 내가 어딜 가는데 예약 같은 걸 할 사람으로 보이나. 결국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민서가 나섰다. 손님 죄송하지만 참가 자리는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정원이 잘 보이는 이쪽 안쪽 자리로 안내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비교적 조용해서 식사하시기에는 더 편안하실 겁니다. 민서는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했다. 여자는 잠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민서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물이 너무 차갑잖아. 미지근한 물로 다시 가져와. 냅킨은 왜 이런 걸 쓰지? 더 부드러운 건 없나? 메뉴판에 먼지 묻은 것 좀 봐. 여기 위생 관리는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사소한 트집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민서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며 그녀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이런 부류의 손님은 처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응대해서 어떤 흠도 잡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여자는 자신을 강여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민서는 공손하게 강여사님이라 칭하며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요구사항을 길게 늘어놓았다. 알겠습니다, 강여사님. 주방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이 주말이라 손님이 많아 메인 요리가 나오기까지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서 나더러 기다리라는 건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뜻이 아니오라.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됐고 빨리 가져오기나 해.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강 여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민서를 물러가게 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강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은 하나같이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탈이야. 주방은 전쟁터였다.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셰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다. 민서는 강 여사의 주문을 전달하며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정 테이블만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렀다. 에피타이저와 수프가 나갔고 강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녀는 틈만 나면 손가락을 튕겨 민서를 불렀고 그때마다 새로운 불만을 터뜨렸다. 민서는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강 여사의 테이블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둔 기분이었다. 민서는 법전의 복잡한 조문들을 외우는 것보다 강 여사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빨리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 여사가 오만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는 순간 민서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레스토랑의 이름인 평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주방의 열기와 홀의 소음이 뒤섞여 민서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강 여사의 테이블을 애써 외면하며 다른 손님들의 응대에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마침내 주방에서 강 여사가 주문한 메인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신호가 왔다. 최고급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 접시 위에는 완벽한 마른 목골 그릴 자국이 선명했고 가니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민서는 쟁반을 들기 전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부디 이 요리가 저 까다로운 손님의 입을 막아주기를.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전문가의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 강 여사의 테이블로 향했다. 강 여사님 주문하신 채끝 등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민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고기가 익는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강 여사는 요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몇 시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민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대답했다. 저녁 8시 50분입니다, 손님. 그래, 8시 50분. 강 여사는 비꼬는 듯한 투로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주문한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군. 이게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서비스인가? 손님을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몇몇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시선들이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강 여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방이 많이 붐비는 관계로 민서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응대하려 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핑계 대지 마. 어디서 감히 내 무능함을 주방 탓으로 돌려. 네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늦어진 거겠지. 다른 테이블은 다 멀쩡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왜 유독 내 음식만 이렇게 늦는 거냐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다른 테이블 역시 음식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토요일 저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레스토랑의 상황이 아닌 김민서라는 개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대화를 끝내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손님의 식사를 방해해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러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강 여사는 민서의 공손한 태도를 굴복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과만 하면 다인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파열음이
레스토랑의 클래식 선율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짜. 강 여사의 손바닥이 민서의 왼쪽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증발했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작은 비명과 숨을 삼키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민서의 고개가 충격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왼쪽 뺨에서부터 불이 붙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번져나갔다.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는 끔찍한 모멸감.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버텼다. 강 여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당한 징벌이라도 내린 것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키려는 듯 이제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서 하찮은 아르바이트생 따위가 손님을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민서를 경멸적으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이 이 강남경찰서 서장이야. 서장 윤태하 총경이 내 아들이라고.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여기서 잘리게 하는 건 물론이고 이 바닥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강남경찰서 서장. 그 단어가 망치처럼 민서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갑질 고객의 폭행이 아니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무자비하고 추악한 협박이었다. 강 여사의 선언이 끝난 후 강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동정,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 있었다. 민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타는 듯한 뺨을 감싸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는 참으려 해도 소용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뺨에 선명하게 피어나는 붉은 손자국은 한 개인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보여주는 낙인과도 같았다. 레스토랑 평원의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미 멎었지만 그 잔향은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대기 중에 떠다니며 레스토랑 전체를 짓눌렀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소리를 잃었다. 모든 시선은 뺨을 맞은 채 굳어버린 젊은 직원과 분노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중년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홀 매니저인 박 실장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신지. 박 실장은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한껏 취한 강 여사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실장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하지? 당신 이 가게 책임자야. 아주 잘 됐군. 당장 저 애 싹싹 빌게 만들고 내 앞에서 해고시켜. 그리고 당신네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직접 단판을 지을 테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따위로 직원을 가르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따져야겠어. 강남경찰서 서장. 그 직함이 박 실장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인물과 척을 져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흑입보았다. 미안함과 무력감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다. 이성적으로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 순간 민서가 움직였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뻣뻣하게 굳었던 몸을 바로 하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슬픔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 여사와 무력한 박 실장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들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었다. 민서는 박 실장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실장님, 잠시 휴게실에 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녀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치욕스러운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그녀의 고든 등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민서가 사라지자 강 여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의자에 거만하게 다시 앉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물잔을 요구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레스토랑의 시간은 다시 흐르는 듯 했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낮아졌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연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자기야, 우리 그냥 나갈까 무서워. 다른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업가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강 여사를 알아본 듯 나지막이 말했다. 윤태하 총경 모친이시군.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냥 못 본 척하게.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사업 이야기에 열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겁한 것은 아니었다.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다. 전직 법관처럼 보이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 여사를 향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고 민서가 휴게실로 걸어갈 때 그녀의 등 뒤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지지의 눈빛을 보냈다. 그 작은 몸짓은 이 부조리한 공간 속 유일한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다. 결국 박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사장은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저 품질과 품격을 중요시하는 돈 많은 사업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박 실장 역시 사장의 진짜 신분이나 강 여사와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영업 중에 죄송합니다만 큰일이 났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님 한 분이 저희 직원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 본인이 강남 경찰서장 사모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당장 사장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실장은 이마를 감싸 쥐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좁고 차가운 직원 휴게실에서 민서는 벽에 작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는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진 낯선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법전에서 배웠던 정의와 인권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렸다. 그 고고한 단어들이 오늘 밤처럼 공허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홀에서는 강 여사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박 실장은 입구 근처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레스토랑 전체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모두가 이제 곧 도착할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해줄 구원자인지 아니면 그저 강 여사와 같은 부류의 또 다른 권력자일지 모르는 미지의 존재를. 레스토랑 평원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흘렀다. 레스토랑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침묵은 이제 손님들의 초조한 인내심이 바닥나며 위험한 웅성거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 여사는 보란듯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실장은 입구와 홀을 안절부절 못하며 오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다.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중후한 위험을 풍기는 제네시스 G90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남자. 윤태하였다. 박 실장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문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혔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윤태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의 시선은 이미 레스토랑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고 있었다. 얼어붙은 공기 속삭이는 손님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굳어졌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아있던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폭풍의 주변인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침착했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홀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그를 발견한 강 여사의 얼굴에 마침내 의기양양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자신의 확실한 지원군이자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줄 절대 권력이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과장된 몸짓으로 아들을 불렀다. 태하야, 이리 오너라. 네가 드디어 왔구나. 다혜하. 그 다정한 부름이, 그 사적인 호칭이 대강당의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박 실장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장이 강남경찰서 서장의 모친인 저 손님의 아들이었다니.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일부 손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줄기 희미한 기대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승리자의 위치에 섰다. 그녀는 민서가 서 있던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응석바디처럼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고자질했다.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기, 저 버릇없는 계집애가 이 어미를 무시하고 음식도 제때 가져오지 않지 뭐냐. 네가 이 레스토랑 사장으로서, 그리고 내 아들로서 저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좀 고쳐줘라. 여기가 어떤 곳인데 감히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한단 말이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윤태아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모두의 예상대로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대신 사과하며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을 직원에게 돌릴 터였다. 그는 어머니의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사람들의 심장이 함께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원망과 기대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을 스쳐 지나 굳어있는 박 실장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박 실장님, 그 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다. 박 실장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휴게실에 있습니다, 사장님. 그때 윤태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뻗어있는 어머니의 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려 박 실장에게로 향했다. 안내해 주시죠. 그 한마디가 이 길고 긴 침묵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 여사는 허공에 뻗은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의기양양함 대신 완전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덮였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 아들이 저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찾았다. 윤태아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심판을 위해 온 것이었다. 그가 휴게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는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숨막히는 호기심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윤태아가 휴게실로 향하는 동안 강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고래고래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규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윤태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은 마치 강철로 만든 벽처럼 어머니의 모든 분노를 차단하고 있었다. 휴게실 문이 열렸다. 좁은 공간 안에서 김민서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저 남자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자신을 폭행한 여자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 즉 해고 통보와 어쩌면 그 이상의 위협을 각오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윤태아는 박 실장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닫히고 좁은 휴게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민서를 다그치거나 심문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형사처럼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김민서 씨, 맞습니까?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민서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표정 너머로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질문이 민서가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윤태아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서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박 실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군요. 있었던 일을 전부 빠짐없이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진실을 듣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조금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강 여사가 레스토랑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의 뺨을 때리고 아들의 권력을 들먹이며 협박한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윤태아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민서를 향해 말했다. 나와 함께 잠시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정중한 요청이었다. 민서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의 눈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아가 민서와 함께 휴게실에서 나왔을 때 홀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직원을 숨기는 대신 당당히 그녀와 함께 서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가 내릴 판결의 서막을 알리는 의도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중앙 강 여사가 솥을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테이블 근처에 섰다. 윤태아는 먼저 그곳에 있는 모든 손님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레스토랑 평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이곳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즐거워야 할 저녁 식사를 방해하게 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으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어머니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였다. 완벽한 90도의 인사였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경의였다. 그리고 김민서 씨, 저희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모욕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마침내 윤태아는 허리를 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오직 공과 사를 가르는 냉엄한 원칙만이 존재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이곳에 강남경찰서장 윤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으로, 그리고 저기 저 직원의 고용주로서 서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께서 방금 하신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항상 정직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의 가르침을 배반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레스토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판결은 내려졌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었다. 강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수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타인이 아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거칠게 자신의 핸드백을 움켜쥐고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윤태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안도감과 무너졌던 세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그 박수는 한 편의 드라마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좀처럼 보기 힘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정의의 실현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 평원의 영업은 일찍 종료되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날 저녁에 강렬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떠다니는 듯했다. 직원들은 묵묵히 뒷정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나지막했고 사장인 윤태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그를 어려운 고용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리더를 본 것이었다. 윤태아는 개인 기사를 불러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김민서를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유급 휴가를 제안했고 원한다면 어떠한 법적 의료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윤태아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 강 여사가 혼자 사는 곳이었다. 아파트 내부는 그녀의 취향대로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호화로운 가구와 장식들은 텅 비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불이 꺼진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낮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공개적인 망신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완전히 부서뜨린 후였다. 윤태아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자 그녀가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네가 이 어미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어미 얼굴에 그렇게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윤태아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강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윤태아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살지 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마라. 언제나 허리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제가 오늘 그 레스토랑에서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면 저는 강남 경찰서장으로서의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제 자신마저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피땀 흘려가며 제게 가르치신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은 적어도 그런 파렴치한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아들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심어준 가르침을 아들이 자신의 온몸으로 지켜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효도였다. 강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아들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고 있었다. 아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꼿꼿한 원칙과 정의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아들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랑인 그 원칙을 스스로 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한 아파트 값비싼 가구들, 아들의 성공이 가져다준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고 추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뼈아픈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내 귀한 아들을 망칠 뻔했구나.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윤태아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자 사이의 깊은 상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비로소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김민서는 강 여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다. 윤태아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법학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제안했다. 그녀의 용기와 품성을 높이 산 것이다. 민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느 주말 오후 윤태아는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날 밤과는 달리 집 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강 여사는 더 이상 화려한 강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들을 위해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아주 오래전 그 시절처럼 그녀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자부심이나 소유욕이 없었다. 대신 한 명의 올곧은 인간에 대한 깊고 조용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키워낸 바로 그 남자를 향한 윤태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의 이름이었던 평온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상처와 진실을 거쳐 마침내 되찾은 사랑과 존중의 공간 안에 그들의 진짜 평화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르침 끝에 비로소 찾아왔다. 쨍한 햇살이 명성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을 선명하게 비췄다. 하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햇살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 무게의 중심에는 한지훈이 있었다. 한지훈.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의 정적을 갈랐다.
담임이자 수학교사인 김미영 선생이었다. 그녀는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지훈을 쏘아보며 손에 든 시험지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가벼운 몸짓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이번 수학시험 18점. 반 평균이 72점인데 어떻게 18점을 맞을 수가 있지? 일부러 이렇게 풀기도 힘들겠다. 넌 우리 반의 명예를, 아니 이 명성고의 명예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김 선생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특히 교실의 왕처럼 군림하는 박태민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태민은 보란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웃으며 지훈을 향해 입모양으로 패배자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꺼운 뿔테 안경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책상 위에 낡은 무늬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반항도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 교실에서 한지훈은 성적 최하위 존재감, 제로 놀림과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소년이라 불렀다. 그 편이 상처를 덜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학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으니까. 김 선생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억압적인 공기는 학생들의 소음과 함께 흩어졌다. 아이들은 335 짝을 지어 매점으로 달려가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했다. 지훈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태민이 마치 실수인 척 지훈의 책상 모서리를 발로 찼다. 균형을 잃은 책상 위에서 필통과 책 몇 권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어이구 미안.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네. 태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그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가 잡혔다. 그는 그 연필을 쥔 채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은 18점짜리 수학시험지를 가진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면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소년으로 돌아와 묵묵히 제 할 일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길고 외로웠다. 화려한 학원 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채웠지만 지훈은 그 풍경에 속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 안내문을 보고 망설임 없이 14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규칙적인 발소리는 그의 유일한 친구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에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셨고 저녁은 늘 식탁 위에 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작고 낡은 방. 창문 하나와 책상 침대가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방의 한쪽 구석에는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세 대의 모니터와 고사양의 본체,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와 마우스였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웅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모니터들이 차례로 켜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공간이 수많은 데이터와 코드가 흐르는 디지털 세계의 중심부, 즉 조종실로 변모했다. 그는 익숙하게 손을 놀려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다. 아이디 입력란에 그가 타이핑한 것은 한지훈이 아니었다.
닉스, 그리스 신화 속 밤의 여신.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엔터키를 누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 어둡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포럼과 채팅창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명성고의 왕따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닉스가였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 거액의 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해커들이 몇 주간 매달려도 풀지 못한 암호를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내는 천재. 그의 IQ는 180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그 천재성을 20점 미만의 시험지 뒤에 철저히 숨겼다. 닉스 왓군. 실리콘밸리의 퀀텀 리프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자기들 차세대 AI의 방어벽을 뚫어보라는군. 성공 보수는 $50,000다. 관심 있나? 사이페어라는 아이디를 쓰는 동료 해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50,000. 그의 부모님이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학교에서 그를 경멸하는 아이들과 선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부르는 소년이 모니터 뒤에서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타타탁 타타타탁. 규칙적이고 경쾌한 타건음이 어두운 방을 채웠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는 그만의 언어이자 유일한 해방구였다. 퀀텀 리프라, 재밌겠군. 관련 자료를 보내줘. 답장을 보낸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어 번뜩였다. 화면에는 수천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코드들은 학교의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답이 없었다. 오직 논리와 창의력 그리고 집요함만이 유일한 열쇠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성적표나 가정 환경을 묻지 않았다.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는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걸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거 그의 재능이 의도치 않게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깨달았다. 평범함은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감추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관찰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위선, 욕망, 편견.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때때로 그 방패 뒤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박태민의 경멸에 차한 얼굴, 김 선생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바닥에 흩어졌던 자신의 학용품을 주워 담던 비참한 순간이 떠올랐다. 지훈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퀀텀 리프사의 방어벽 구조도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다. 철옹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존재한다. 사람도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공격 지점을 설정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늘 밤 보이지 않는 소녀는 사라지고 어둠의 심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닉스가 깨어난다. 세상은 아직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학교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훈을 맞았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무관심과 희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수업 시간에 보란듯이 그를 무시했고 박태민 무리는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18점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며 낄낄거렸다. 지훈은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훈아,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운 급식실을 벗어나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밝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서준이었다. 2학년 7반에서 유일하게 지훈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말을 걸어주는 친구. 서준은 운동을 좋아해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졌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인기가 좋았다. 그런 서준이 어째서 반의 최하위인 지훈과 어울리는지는 모두의 미스터리였다. 오늘 급식 완전 별로지 않냐? 난 그냥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 먹으려고. 같이 가자. 서준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만의 아지트는 옥상이었다. 명성고에서 옥상은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었지만 낡은 자물쇠는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열렸다. 소음과 경쟁으로 가득 찬 학교에서 유일하게 고요가 머무는 곳이었다. 둘은 옥상 바닥에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다. 서준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어제 본 축구 경기 이야기,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웃기는 실수담까지. 지훈은 대부분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활기찬 에너지가 자신의 차가운 세계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것을 느꼈다. 아, 맞다. 지훈아, 너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과학 경진대회 있잖아. 내가 만든 로봇 마지막 테스트 좀 도와주라. 너 기계 같은 거 잘 보잖아. 서준은 자신이 정성껏 만든 작은 로봇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복잡한 회로와 모터가 얽혀있는 모습이었다. 그냥 조금 기본적인 원리는 아니까. 지훈이 드물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번 서준의 로봇이 오작동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모터의 과부하가 아니라 전력 분배 회로의 비효율적인 설계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하고 해결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서준은 그저 지훈이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게 어디냐? 그럼 토요일 오전에 보는 거다. 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한다는 감각은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어쩌면 학교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아주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유리처럼 연약했다. 오후교시 체육시간. 종목은 축구였다.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었고 운동신경이 둔한 서준과 지훈은 자연스럽게 같은 팀이 되었다. 상대팀에는 당연하게도 박태민과 그의 친구들이 속해 있었다.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태민은 뛰어난 실력으로 경기장을 지배하며 연이어 골을 넣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지훈과 서준이 있는 쪽을 보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경기 종료 직전에 터졌다. 공이 서준에게 굴러왔다. 서준은 당황하며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태민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다. 태민의 목적은 공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발을 서준의 발목 사이에 집어넣었다.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경기장에는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민은 과장된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아, 뭐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네. 진짜 몸치 아니야. 태민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몇몇 학생들도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체육 선생은 그저 괜찮냐 일어나 하고 무심하게 외칠 뿐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귓께는 서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태민 무리의 비웃음 소리가 뒤엉켜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끓어올랐다.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은 익숙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서준은 자신 때문에 자신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지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공격한 것이다. 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태민 무리의 시선을 뚫고 넘어진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아, 괜찮아. 아, 발목이 좀 아프네. 괜찮아. 그냥 좀 삔 것 같아.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였다. 지훈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태민을 돌아보았다. 지훈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섬광이었다. 태민은 자신을 쳐다보는 지훈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뭘 봐, 내 친구나 잘 챙겨. 저런 군뱅이랑 친구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부축해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교사는 서준의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주며 며칠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실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지훈아. 나 때문에 너까지 괜히.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 탓 아니야.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민께 원래 저래. 그냥 무시해. 상대해서 좋을 거 없어. 서준은 지훈을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무시하라고 언제까지 자신을 짓밟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빛을 꺼뜨리려는 자들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하니 방패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첫 번째 균열이 그의 세계에 생겨났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는 퀀텀 립사의 복잡한 코드 대신 명성고등학교의 내부 네트워크 관리자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일반 학생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학교 서버의 허술한 방화벽을 우회하고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학생 데이터베이스 교직원 인사기록, CCTV, 영상기록, 저장소. 학교의 모든 정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다. 박다혜민. 수많은 정보가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성적표 수상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까지.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그는 먹잇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약점과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박태민의 지난 시험 답안지와 교사들의 채점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따다닥, 따다다닥. 밤이 깊어질수록 키보드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해방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소년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준의 발목은 부기가 빠져 한결 나아졌지만 학교의 공기는 여전히 하당을행했다. 지훈은 밤마다 박태민의 뒤를 캐고 있었다. 그의 온라인 활동, SNS, 심지어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의 기록까지. 하지만 태민은 교활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적은 부유하고 인기 많은 모범생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초조해지는 대신 더욱 차분하게 거미줄을 쳤다. 사냥은 인내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는 사이 명성고 과학경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교는 이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우승자에게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엄청난 가산점이 주어졌다. 서준의 모든 희망은 이 대회에 걸려 있었다. 자, 봐봐. 드디어 균형을 잡는다고. 토요일 오전 텅 빈 과학실에서 서준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앞에는 두 바퀴로 서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작은 로봇 티키티키가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서준이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티키는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내 덕분이야, 지훈아. 난 단순히 자이로 센서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밸런싱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 문제였어. 어떻게 그런 걸 바로 알았어? 서준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지훈은 어젯밤 서준이 보내준 소스 코드를 단 10분 만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안을 보내주었다. 서준에게는 며칠 밤을 세워도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었다. 그냥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지훈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다. 서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은 지훈의 잿빛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색채였다. 이걸로 월요일에 발표만 잘하면 무조건 우승이야. 정말 고맙다. 친구야. 서준은 지훈의 등을 힘껏 두드렸다. 친구라는 단어가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월요일에 성공적인 발표를 기원하며 완성된 로봇을 과학실에 지정된 전시 선반 위에 올려두고 헤어졌다. 과학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과학실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서준의 것과 비교될 때마다 교사들이 은근히 서준의 로봇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거금을 주고 사온 비싼 키트를 조립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질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일요일 오후 모두가 떠난 텅 빈 학교에 박태민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전 청소부 아주머니의 카트에서 몰래 훔친 과학실 마스터키로 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준의 로봇 티키였다. 그는 로봇을 무작정 부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미리 훔쳐온 지훈의 필통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로봇의 주요 부품을 조심스럽게 해체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메인 회로 기판 위에 준비해온 콜라를 조금 부었다. 끈적한 액체가 복잡한 회로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과부하로 인한 전기 합선처럼 보일 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훈의 드라이버를 로봇 옆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월요일 아침 과학 경진대회 당일, 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과학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가 놓인 선반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티키가 서준의 로봇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분해된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절망적인 비명에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과학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과학 담당 교사가 소리쳤다. 그때 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선생님, 여기 드라이버가. 그것은 지훈의 것이었다. 서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토요일에 지훈이 로봇을 수리할 때 썼던 바로 그 드라이버였다.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미영 선생이 현장을 보았다. 그녀는 망가진 로봇과 지훈의 드라이버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실에 막 들어서는 지훈을 지목했다. 한지훈, 이게 다 내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조사나 질문 따위는 없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언제나 문제아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학생이었다. 아닙니다.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혔다. 박태민이 슬그머니 다가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 말했다. 서준아, 힘내. 그러고 보니 토요일에 한지훈이 내 로봇을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긴 하더라. 혹시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닐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정황 증거는 완벽하게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아프게 박힌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의 눈빛이었다. 서준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로봇이 망가진 자리와 지훈이 마지막으로 회로를 만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친구의 드라이버를 보았다. 그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 지훈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원망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는 수천 개의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해봤자 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유일하게 믿어주길 바랐던 친구조차 등을 돌린 지금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결국 지훈은 교장실로 끌려갔다. 교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김미영 선생은 옆에서 그를 퇴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일주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재발 시에는 퇴학이라는 경고와 함께 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모든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학교 정문을 나섰다. 정학 처분보다 퇴학의 위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준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문 앞에 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빛의 거대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관찰자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박태민의 SNS 프로필 사진을 열었다. 화려한 배경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지훈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넌 쇼를 원했지, 박태민.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무대를 선물해주마. 그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복수극의 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정학 첫날. 한지훈의 방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차가운 분노와 명석한 두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쟁지휘 본부 즉 닉스의 성역이 되었다. 창밖은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세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찬 방 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에게 받은 배신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강철 같은 연료로 변모해 그의 심장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지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닉스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차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목표는 두 개였다. 첫째, 박태민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 둘째, 부패한 시스템의 상징인 김미영 선생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목표는 박태민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더 깊은 곳 박태민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실을 원했다. 그는 먼저 태민이 다니는 강남의 최고급 입시학원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서버에 침투했다. 학원의 보안 시스템은 꽤나 견고했지만 닉스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그는 교묘하게 시스템 관리자의 계정을 훔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민의 아버지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박진성 회장이 학원에 정기적으로
거에게 특별 기부금을 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입금된 시점은 언제나 명성고의 주요 시험 직전이었고 그 직후 태민은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상 문제집을 받아갔다. 그 문제집은 놀라울 정도로 실제 시험 문제와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였다. 다음은 디지털 발자국 추적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여학생의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태민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교묘하게 태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너희 태민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야? 지훈의 미끼를 태민의 친구들은 덥석 물었다. 그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태민이가 머리가 좋긴 한데 사실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거든. 걔는 우리랑 태어난 출발선부터가 달라. 맞아. 가끔 시험 같은 건 요령껏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결과잖아. 지우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화면 녹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즉 로봇 파손의 스모킹 건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과학실 복도를 비추는 CCTV가 그 주말 동안 공교롭게도 고장났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학교의 유지보수 서버 로그를 해킹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일요일 오후 정확히 2시간 동안 CCTV 시스템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IP 주소는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위장되어 있었지만 닉스에게 그 정도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디지털의 실타래를 끈기 있게 풀어나갔고 마침내 최초의 접속지 IP 주소를 찾아냈다. 박태민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담동의 한 고급 PC방이었다. 태민이 직접 로봇을 망가뜨리는 영상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태민에 대한 증거 수집을 마친 지훈은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 자신을 부당하게 판단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교육청의 공식 문서 양식으로 위장한 정교한 피싱 이메일을 김 선생에게 보냈다. 2025학년도 교원평가 관련 긴급 설문조사라는 제목이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클릭한 순간 김 선생의 개인 컴퓨터에는 닉스가 만든 악성 코드가 조용히 설치되었다. 김 선생의 컴퓨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훈은 그녀의 개인 재무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계좌에는 몇몇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박태민의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돈은 대여금이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입금 시기와 해당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교내 수상 기록은 기묘할 정도로 일치했다. 명백한 뇌물 수수였다. 그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돈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이메일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복사해 두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증거들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너무 시시하고 파급력도 약했다. 그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편의 장대한 심판극을 원했다. 모든 위선자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의 가면을 벗게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뒤에 열리는 명성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동문 학부모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박태민은 자랑스러운 올해의 학생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지훈은 기념식이 열릴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학교의 AV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는 그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 당일 대강당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를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코드를 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한 편의 영상으로 엮기 시작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타임라인 위로 증거들이 차례로 놓였다. 박태민 친구들의 허영심 가득한 채팅 내용, 시험지 유출 정황, CCTV, 로그 기록, 그리고 김미영 선생의 추악한 거래 내역까지. 그는 영상에 극적인 배경음악을 입히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자막을 추가했다. 영상 파일의 이름은 진실 베리타스이라고 지었다. 정학기간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기댄 채 완성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증거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우는 책상 위의 달력을 보았다. 개교 기념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완벽한 체스판이 짜였다. 모든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왕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 함 대신 피할 수 없는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자의 비장함이 가득했다.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의 심판관. 그 역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소년 한지훈이 아닌 해커 닉스의 몫이었다. 일주일간의 정학이 끝나고 지훈은 다시 명성고의 교문을 넘었다. 학교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학교가 그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존재감 없는 최하위권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의 소중한 프로젝트를 질투심 때문에 망가뜨린 파괴자이자 공식적인 문제아였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은 보란듯이 길을 비키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선생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서준의 외면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교실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차가운 거절은 지훈의 심장에 박힌 얼음 파편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 썩어빠진 위계 질서와 거짓된 평화를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친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개교 기념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훈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에 심어둔 코드가 외부의 최종 보안 점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고 학교가 어둠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밤 8시,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내일의 행사를 위해 단상이 꾸며져 있었다. 그는 곧장 무대 뒤편에 방송실로 들어갔다. 낮에 미리 확인해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이다. 그는 방송실의 메인 콘솔에 자신의 USB를 꽂고 최종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행히 그가 심어둔 베리타스 프로그램은 다른 시스템과 충돌 없이 완벽하게 잠복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봐야지. 내일 아침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학교의 IT 관리자인 박 기사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USB를 뽑고 방송실 구석에 낡은 장비 보관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고 먼지 쌓인 공간에서 그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내일 행사를 위해 시스템 전체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우는 보관함의 좁은 틈으로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았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시스템 점검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 98%, 99%, 그리고 100%가 되었을 때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하나 떴다. 경고 식별되지 않은 스크립트 베리타스타 NX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입니다. 지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끝인가? 하지만 박 기사는 경고창을 보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에잇, 또 이 스마트 조명 시스템 오류네. 새로 설치한 뒤로 자꾸 잡다한 버그가 생긴다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이 경고 무시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한 뒤 불을 끄고 방송실을 나갔다. 지우는 박 기사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10분 넘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보관함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베리타스 영상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영상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생될 것이다.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 순간 한 줄기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그저 한 소년의 치졸한 복수일까? 자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는 모니터 옆에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작년 학교 축제 때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는 서준의 모습. 그는 이 단순한 우정을 잃었다. 자신을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친구를.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서준이 돌아올까? 오히려 모든 것을 조종한 괴물로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태민의 비열한 미소와 서준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김 선생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지금의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진실이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았다. 상처에는 소독이 필요하고 골마 터진 상처는 도려내야만 한다. 그것이 자신이 아니 닉스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마지막 코딩 작업에 들어갔다.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다중 트리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자가 박태민의 이름을 호명하고 무대 위에 특정 조명이 켜지며 단상의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스크린이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것이다. 설사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끄거나 인터넷을 차단해도 이미 학교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진 독립형 프로그램이 임무를 완수할 터였다. 그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마침내 개교 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곧 쏟아질 폭우를 머금은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다. 지우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왜소하고 조용한 학생 한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겨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교문을 통과해 수많은 학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이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폭풍을 몰고 온 이름 없는 전령처럼 그는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명성고등학교 대강당은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 기대에 찬 학부모들 무게감 있는 동문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공기는 설렘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계 속의 유령처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차갑고 이성적인 눈으로 관찰했다. 맨 앞줄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유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심을 사려는 듯 미소를 뿌리고 있는 김미영 선생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학생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서준이 보였다. 어딘가 상실감에 빠진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기념식은 교장의 지루한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명성고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정직 성실과 같은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 위선적인 단어들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우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장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 만든 무선 킬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심장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몇 개의 상이 수여되고 몇 개의 축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교장이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대망의 2015학년도 올해의 학생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품성,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입니다. 2학년 박태민 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김미영 선생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태민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서 수상 소감을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당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단 무대 위에 조명만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체 안치실의 불빛처럼 차갑고 창백한 흰색으로 바뀌어 어둠 속에 선 박태민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의 등 뒤 학교의 엠블럼이 떠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웅하하는 낮은 기계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에는 언제나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베리타스가 재생된 것이다.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거대한 스크린 위의 이미지는 날카로웠다. 첫 화면은 박태민의 친구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그의 부정행위를 자랑하고 평범한 학생들을 서민이라 비하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은 곧바로 태민의 완벽한 성적표와 그가 다니던 학원에서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나란히 보여주었다. 날짜와 내용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 파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주말 동안 과학실 복도에 CCTV가 꺼졌던 기록, 그리고 그 접속 IP가 박태민이 자주 가던 PC방으로 추적되는 과정이 지도와 함께 나타났다. 강당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선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영상의 초점은 다음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박태민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과 돈을 대가로 성적과 수상을 약속하는 이메일 내용이
화면을 뒤덮었다. 혼돈이 강당을 지배했다.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던 박태민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관중석에 앉은 부모님을 필사적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들 역시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허둥지둥 방송실로 달려가며 시스템을 끄려 했지만 모든 제어권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후였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무대 위에 박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충격,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깨달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관중석을 훑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한지훈이었다. 맨 뒷자리의 어둠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창조한 혼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한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정의는 비록 파괴적인 방식으로나마 집행되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위에 하얀색의 명조체 문장이 떠올랐다. 소란스러웠던 강당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문장을 숨죽여 읽었다. 점수는 학생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닌 진실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대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다시 켜졌다. 혼돈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들과 경비원들이 무대와 방송실을 향해 달려가는 혼란의 틈 속에서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대강당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강당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제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다. 지훈은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잿빛 하늘 아래로 섰다. 모든 것을 바꾼 한 소년이 다시 세상 속으로 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개교 기념일의 그 사건 이후 명성고등학교는 거대한 폭풍에 눈이 되었다. 학교는 며칠간 발칵 뒤집혔다.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기자들이 교문 앞에 진을 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운명은 빠르게 결정되었다. 박태민은 모든 교내 수상 기록이 박탈당하고 결국 자퇴 형식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 역시 학원 및 학교와의 부적절한 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미영 선생은 즉시 파면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아무도 성적이나 집안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베리타스 혹은 닉스라 불리는 익명의 해커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는 어떤 이에겐 정의의 사도였고 어떤 이에겐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영웅 혹은 괴물의 정체가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지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이제 학생들은 그를 경멸하는 대신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담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지훈은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서준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지훈의 옆에 다가와 섰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난 널 믿었어야 했어. 상황이 아니라 내 친구를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난 끔찍한 친구였어. 서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 그 베리타스라는 사람 대체 누구일까? 서준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거짓말에 질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대답에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지훈은 그는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산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있잖아, 지훈아. 넌 내가 알던 애가 맞는 거지.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해커닉스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소년 한지훈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깨졌다가 다시 붙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 조종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닉스로서 마지막으로 해커 포럼에 접속했다. 명성고 사건은 이미 언더그라운드 세계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고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한 비밀 조직으로부터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닌 파괴와 혼돈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닉스라는 이름으로 포럼의 마지막 게시물을 남겼다. 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나의 일은 여기서 끝났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닉스로서 활동했던 모든 디지털 발자국 계정 서버 기록을 지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과거를 지워나갔다. 그는 어둠의 신 닉스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명성고 2학년 7반의 평범한 수학 시간이었다. 김미영 선생 대신 새로운 젊은 교사는 열정적으로 칠판의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풀이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한 손이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한지훈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놀랄 만큼 명료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알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천재 해커닉스가 아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왕따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아도 안전했다. 그는 그저 한지훈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문을 마친 그가 자리에 앉자 저편에 앉아있던 서준이 그를 향해 격려가 담긴 미소를 보내왔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그날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오늘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극단적인 천재와 극단적인 패배자 사이에 평범하고 진실한 중간 지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다. 소녀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